안녕하세요. 경영원로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1주차 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첫 주부터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어,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 강의를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수업이니만큼 2강부터는 이제 진짜 본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쉬운 사람들은 있겠지만 저도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이제 강의 분량 같은 경우를 봐서 학기 말에 또 촉박하게 수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첫 주자부터 이렇게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경영자하고 또 경영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은 이 경영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건가? 라고 하는 타 전공의 분들 또는 이 처음에 경영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갖는 의문들이기도 해요. 뭐 보통 이 문과나 상경계열, 특히 이제 인문계열에서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학과가 경영학과나 법학과 아닌가 싶어요. 다른 과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그 경험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부전공으로 또는 이제 교양 수업으로 이 경영학 수업을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취업하는데 또는 본인이 조직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수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도대체 왜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로 경영자, 그리고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경영 그 자체, 경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경영자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경영을 배우는지까지 간략한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내용들이 꽤 있으실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경영과 경영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두, 첫 번째 화두는 경영자란 무엇인가요? 답을 이렇게 다 써놓고 진행하는 경우는 좀 재미없을 텐데,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답을 좀 숨겼다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이제 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경영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면 답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종업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흔히 비경영자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자와 비경영자, 어, 경영자는 누구에게 지시하거나 그죠? 일을 수행하도록 시키는 사람으로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일을 시켰을 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람을 우리 경영자라고 간단하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지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한 일에 대한 일을 보고받는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하고 비경영자와 구분을 합니다. 자, 답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거에는 이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키는 조직 구성원 중에 일원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외의 사람, 비경영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업원이라는 사람을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고 보고할 사람이 있는,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비경영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 조직의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대해졌죠. 복잡다단해지고, 그리고 일의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경영자와 비경영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명확한 구분선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경영자와 비경영자를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현대 경영자는 그럼 누구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작업, 활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일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 되게 모호해요. 복잡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다시 한번요.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옛날과 같이 딱 구분해서 이 사람은 경영자고 이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또는 근무하고 있는 또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일을 보시면 되죠. 여러분도 내가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다고요. 또 내가 맨 최상위의 그런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가에 보고해야 될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현대에 있는 기업에서는 경영자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없고 누구나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흔히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사회 교과목에서는 피라미드 이런 모양으로 조직 구조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조직을 피라미드 형태로 표시를 해놨는데 맨 꼭대기 위에는 최고 경영자가 있고요. 맨 밑에는 비경영 종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선 관리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 다 경영자로 부를 수 있다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피라미드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선 관리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경영 종업원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일선 관리자들은 경영의 최하위층에 있는 수준에 있는 그래서 생산직이라든가 또는 말단에서 이제 사물을 보는 그런 사람들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감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말로 감독자라고도 부릅니다. 뭐 직책으로 따지자면 우리 기업에서 대리 또는 직장, 공장에서 조장, 반장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선 관리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경영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매니저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층들이 있어요. 이런 일선 관리자들과 그리고 최고 경영층 사이에 있는 모든 경영계층을 포함을 시키는 계층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하위 관리자나 아니면 경영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주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흔히 부장, 차장, 과장, 뭐 또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팀장이나 프로젝트 리더, 또 공장이라면 공장장 같은 사람들의 직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층은 우리 탑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직 최고의 또는 거기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경영자들이라서 조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와 계획 수립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뜻해요. 뭐 회장, 사장, 부사장,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이사회 최고 운영자, 의장 이런
다양한 직책, 직함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흔히 사용하는 CEO라고 하는 용어 있죠?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것들은 보통 미국에서는 전문 경영자라고 하는 그 월급, 샐러리, 전문 경영자라는 성격을 갖지만 흔히 이사회를 주관하는 최고 경영자를 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장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 CEO라고 하는 것에서 E자 중간에 있는 E라는 용어를 빼고 예를 들어서 F자 파이낸스 재무 그러면 CFO라고 해서 재무 담당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CIO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최고 정보관리 이사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 최고 경영자가 CEO가 단지 회장만을 이사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고 경영자층을 칭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최고 경영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경영자의 유형에는 어떤 분류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기업이 처음에 생겼었을 때, 그러니까 뭐 간의 수공업 뭐 이런 거 말고요. 규모가 좀 있고 소규모의 어떤 공장 형태로 기업이 형성되던 그 시절, 1900년대, 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쯤 됐었을 때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부터 단순하게 자금을 끌어가지고 오기에는 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끌어가지고 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인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고 그 주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지분을 가지게 되는 대규모의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주식회사 제도를 우리 인류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점차 규모가 발전됨에 따라서 소유라고 하는 것, 기업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여럿이 있는, 우리도 뭐 주식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물론 몇백만 주, 몇천만 주 중에 몇 주가 되겠지만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감에 따라서 점차 기업에 대한 경영자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19세기 초쯤 됐었을 때 소규모의 기업이 탄생했었을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해요. 그죠? 창업자라든가 그리고 경영자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소유 경영자라고 불렀습니다. 소유 경영자. 자, 근데 좀 더 이 시대가 흘러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다 보니까 소유 경영자의 기업의 지배가 힘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생산 최고 관리자가 어떤 주식의 발행이나 아니면은 자금의 흐름 이런 거에는 조금 문외한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는 내가 할게. 대신에 너는 생산에 관련된 것만 책임져 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점차 심화되고 기업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어떤 고용하는 형태의 경영자가 등장을 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기술자가 기업을 일으켜서 저기 회사를 키워놨는데 뭐 자금 조달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회계인지 재물이 잘 몰라요. 그러면은 회계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CFO 최고 재무 담당 이사를 경영자로 월급 주면서 전문 경영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의 소유 경영자의 기업의 지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분업화되어져 있는 이제 경영자들도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배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점차 산업화 후기로 가면서부터 이것이 산업화가 점점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완전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만 되는 사람 따로 뒤에 있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자로 고용되는 전문 경영자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그리고 경영이 대부분 일치하죠.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자체가 그래서 뭐 재벌 2세, 3세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국식 경영을 보게 되면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소유자가 되지 않고 뭐 대주주를 대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1주주, 대주주가 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그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식 발행에 의해서 자신의 지분을 나누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신은 기업 경영에서 빠지고 소유만 하고 경영은 별도의 전문 경영자들이 맡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아직 선진적이라고 우리 보기 힘든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의 자본 조달이나 그리고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당시에 등장했었던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 경영자들을 얘기합니다. 기업 자본의 제공자가 경영의 기능은 수행하지만 소유자가 경영도 잘하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신생 기업들은 뭐 소유와 경영이 같이 일어나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했다든가 광고를 잘못했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소유 경영자가 신생 기업의 소유 경영자가 잘못 대처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경영 수업을 받지 못한 전문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경영자가 설립자이면서 경영자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기업이 다시 허들을 넘지 못해서 몰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고용 경영자는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 활동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소유 경영자가 뭐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샐러리 월급을 주고 경영 활동의 일부를 위임받는 형태로 소유자 밑에서 주어진 방침이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 경영자라고도 불려요. 마지막 전문 경영자는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자, 돈을 가지고 오고 돈을 따가지고 오는 일 역할들은 소유 경영자가 하지만 어떤 혁신이나 또 위험 부담 같은 그런 역할들은 경영 활동도 전문 경영자가 하게 되죠.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S 그룹의 무슨 그 제 X 같은 그런 XX 같은 그런 부회장 있잖아요. 그 그룹 회장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전문 공학 박사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를 해당하는 반도체 회장으로 역할을 맡기는 거죠. 전문 경영자 역할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화되는 것이 현대의 경영자들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경영이라고 하는 건 경영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 여기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 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보통 기업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선택 원리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 효율적이다 또는 효과적이다. 우리 효율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efficiency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효과적이다, 효과성이라는 말을 effectiveness라고 부릅니다. 두 개 비슷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되지만 전혀 다른 용어예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doing things rightly,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자. 근데 효과성은 doing the right things,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성이라고 그런다면 가는 동안에는 어찌어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목적지로 가지만 효과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했을 때 효율성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경영자는 이것의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영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바로 경영자가 하는 경영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즉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효과성은 조직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 그 자체를 목표 달성을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how 달성하느냐가 더 주요한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 어떻게 추구하느냐. 한쪽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쪽은 놓치게 돼 있고 또 다른 한쪽을 추구하다 보면 또 다른 반대편은 또 충족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 두 가지 조끼를 모두 잡는 것이 바로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되게 힘들겠죠. 저도 경영자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상식삼아 같이 알아둬 봅시다. 바로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거예요. Survivorship Bias라고 하는 건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의 구멍 뚫려 있는 총알 맞아 있는 그런 외상을 분석하기 위한 취약 부분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외상의 빵꾸가 총알 구멍들이 날개라든가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장갑을 두텁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분석했었던 이제 총괄 연구원이 안 된다. 당장 조종석과 엔진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요. 자, 이 연구원이 주장한 것은 비행기의 각 부분이 적군의 총탄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비슷한데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죽었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적군에게 총탄을 맞았었을 때 날개라든가 꼬리 날개 부분은 맞아도 그다지 큰 영향이 없지만 조종석 부분이라든가 엔진 부분이 관통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그 비행기를 추락했을 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연구원의 지적이 아니었었다면 보통 이런 편향된 데이터 분석을 갖다가 쓸데없는 곳에 두꺼운 장갑을 덧댈 뻔했었던 이런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보통 성공 패턴이라고 해서 이거 공통적인 성공 법칙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경영자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또는 반대로 실패의 패턴을 분석하는 실패 법칙을 찾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공이든 실패의 원인이든 조사해 보니까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너무 빨리 들어가서 실패했다. 거꾸로 시장에 빨리 진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옳은 걸까요? 자, 그래서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설명했었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원리 이외에도 문제 수면 아래에 있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통찰력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안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목표를 지향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영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이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 그죠? 사명 같은 걸 세우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심사숙고한 뒤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민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서 전화하고 외출하고 여행하는데 대부분 소비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그러고서 뭐 조직을 운영하고 의미심장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은 그냥 몇십 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인관계 역할. 두 번째는 정보 전달의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의 역할. 이 세 가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대인관계 역할은 사람이 관계되는 역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역할이겠죠. 뭐, 그 회사를 대표한다든가, 그죠? 대표가 뭐 어떤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죠? 그래서 직접 참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대표 역할을 한다는 거. 또는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대인 관계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정보는 모두 최고 경영자들에게 집중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또 중간 관리자들에게 그 모여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류해주는 또 전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역할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원래 했던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 현장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일이 발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틴으로 벌어지는 일 이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해결에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필요하죠.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 그 외에도 제가 설명을 했던 그 내용들을 쫙 제가 스캔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경영이란 뭔가 경영자에 대한 임무를 크게 한 세 가지를 카츠라고 하는 또 경영학자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자층, 그리고 하위 일선 관리자층이 크게 층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기능적인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개념적인 기술들이 각각 스킬들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층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 역할들은 주로 일선 관리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기능적인 기술들은 하위 관리자들이 필요한 능력들이고요. 개념적인 기술, 뭐 미래 비전을 세운다든가 사업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선 관리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주로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기술들은 최고 경영자층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고 아래와 위를 서로 아우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들은 바로 중간 경영자층이 바로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각각 한쪽만 치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만 있어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어느 계층에서 더 많은 스킬들이 더 필요하느냐를 좀 구분을 해본 겁니다.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고 경영자들도 엑셀을 못하면 그렇죠. 좀 뭐 이해할 수는 아주 능숙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왜 경영을 공부할까요?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대학을 와타드 대학 같은 일제시대 때 대학을 나오기도 했었고요. 정주영 씨는 나중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쳐서 명예 경영학 박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영학 수업을 제대로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경영학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크게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오랫동안 잘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었던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경영 지식들이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 야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 CEO가 될 것들도 아닌데 왜 경영학을 배울까요? 바로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이 조직, 기업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식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뭐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신이 CEO가 되는 것일 때고요. 어느 조직에 대부분 다 취업을 하거나 속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되면은 당연히 자신도 조직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경영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경영자와 비경영자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 흐릿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영은 꼭 최고 경영자층만이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경영의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실제 그리고 경영자가 되는 것에 따르는 보상과 도전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경영의 보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의 규모라든가 또 조직 계층에 어디에 속하느냐 또 어느 업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갈까 또는 나가면서 먹을까 김밥을 아니면 회사 나가서 그냥 간식을 먹을까 선택 의사결정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무게감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신규 사업을 추진해서 몇 조 원을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아닌 단지 아침 식사를 걸고 나갈까 먹고 나갈까 라고 하는 사소한 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자신을 경영하는 자신의 개인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을 하고 또 기업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또 거기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하고 똑같은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에 따라서 혁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자가 3번 이상 바뀌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는 택배 회사를 경험을 하면서 뭐 집 앞에 물건을 이렇게 던져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종업원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운영 또는 조직의 운영 자체가 뭔가 고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 조직들의 각각의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운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공부하게 되면, 아, 내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또는 그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수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늘상 현실 세계에서 펼쳐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영을 배우면 그것을 곧 여러분의 현실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의 실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업을 하는 사람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관리되어지거나 또는 경력을 쌓게 되면 관리를 직접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직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일원이 돼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또 밑에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직에서의 행동 방식 그리고 내부의 작동 원리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뭐 진짜 독불장군 혼자서만 주변 사람들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도 이런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경영자가 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습니다. 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밑에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된다든가, 또는 불확실성이라든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영학을 배우는 수업 중에 기업들이 맞닥뜨린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바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기업에서는 또 특히 기업 조직에서는 좋은 경영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기술, 능력을 발휘해서 기업 조직 내에서 경영자로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됐는데, 바로 이런 우리 수업을 통해서도 간접적이나마 그러한 경영 수업을 함으로써 보다 조직에 기업에 여러분이 소속되었을 때 그것들을 더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이유는 너무 시간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우리 3강 강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3강 강의에서 좀 더 얘기를 좀 짧게 줄여서 우리 시간 안배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것은 2강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우리 3강 강의에서는 경영자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3강은 좀 짧게 만나도록 하죠. 예.